병원은 진정 건강을 위한 장소인가? 아니다. 병원은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지 건강을 도모하는 곳은 아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주방에 있다. 음식을 단순한 칼로리 또는 영양소로 보는 개념은 이제 지나갔다. 음식은 호르몬 작용에 신호를 주고 효소 작용에 신호를 주며 신경 전달 물질에도 신호를 준다. 심지어 장내 미생물과도 끊임없이 소통한다. 당신이 먹는 음식에 의해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들이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 작동한다. 음식에 따라 우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며 단잠을 잘 수도 있고 불면에 시달릴 수도 있다. 장내 미생물들이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되어 공격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식이 인간의 DNA와 유전자 발현에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입니다. 글쓴이는 캐서린 셰너헌과 루크 셰너헨입니다. 옮긴이는 박중환, 펴낸 곳은 세이버스입니다. 이 책은 캐서린 셰너헨과 루크 셰너헨 부부 공저인데요. 캐서린 셰너헨은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하와이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통 식물학과 건강한 요리 습관을 조사하고 영양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고 나쁜 기름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이 있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고 나쁜 기름인지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저절로 나쁜 기름, 나쁜 지방을 끊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떻게 식단을 통해서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만들고 유지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미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당 중독자들의 놀랍고도 변화된 당 극복 사례,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법, 동안의 비밀, 그리고 식품의 4대 기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다. 음식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정말 유익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좋은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음식은 무엇일까? 이미 오키나와식 지중해식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으로 자리 잡았다.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는 일본인, 유제품과 올리브오일을 먹는 지중해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장수인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까?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언어이며 정보다. 올바른 언어가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듯이 올바른 음식은 세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풀을 뜯으며 자란 소를 먹는 것은 소의 정보, 풀의 정보, 그리고 흙의 정보까지 얻는 셈이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알고 싶다면 그 음식에 담긴 정보가 건강한지 자문해보라.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 불량 유전자 때문이다. 난 학창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해왔지만 끊임없는 장애물과 맞서야 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교정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치료를 시도했다. 대학 때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포츠 닥터를 찾아갔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중단하고 쉬는 것뿐이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비로소 스포츠 닥터가 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으며 단지 질병의 증상을 해결하라고 가르칠 뿐이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와 같은 근원적 문제를 파고든다. 그러나 의학은 다르다. 왜냐하면 의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골격 질환을 겪었다.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걷는 곳조차 힘들었다. 시술도 받았고 주사도 맞았다. 물리치료는 물론이다. 심지어 하와이 무속인까지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영양학 공부를 권유했다. 그는 영양의 세계에는 부자와 빈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단이 영양의 빈자로 만들었으며 치유 능력을 망가뜨렸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조언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난 의과대학을 나왔고 영양학과 생화학까지 공부했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까지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왔다. 남편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앤드류 와일의 자연치유라는 책이었다. 책을 펼치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오메가3 지방. 저자는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듯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이 해롭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1800년대에 찍은 미국 원주민의 사진에서는 그들의 균형 잡힌 얼굴과 강인한 골격을 볼 수 있다. 인디언들의 강철 같은 체력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근원은 자연의 음식이 아닐까? 하와이의 최고령자들은 증선주들이 섭취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음식을 먹고 자라왔다. 의과대학의 수업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콜레스테롤은 악명 높은 살인자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과학적 연구들은 미국 의학협회의 손이 아닌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이는 중대한 문제였다. 오늘날 저명한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유익한 영양소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달걀, 내장육과 같은 진짜 음식을 식단에서 배제하고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마가린과 같은 가짜 음식으로 대체해왔다. 이 엄청난 실수로 우리의 유전자는 반세기 동안 영양의 보릿고개를 감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달걀과 수제 소시지 대신 달콤한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은 자녀에게서 비타민 B와 콜라겐을 빼앗는 행위다. 달걀의 노른자는 레시틴, 필수 지방과 비타민 A, D를 비롯해 뇌를 성장시키는 지방들로 가득 차 있다. 비타민 B는 모든 신체기관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산부에게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신생아는 뼈가 약하거나 당뇨병 등에 취약해진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질병을 진단받을 때 유전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사들은 암과 당뇨병 등의 가족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행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타민 결핍이 체중과 질병,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명언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내부에서 독소가 생성되기도 한다. 지금 당신은 공기의 질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는 있다. 바로 음식이다. 1930년에 수많은 탐험가들은 괴혈병 때문에 목숨을 잃곤 했다. 다음은 원주민과의 대화 일부다. 나이 지긋한 한 원주민에게 백인들에게 괴혈병 예방법을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백인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원주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내게는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주민은 추장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1시간 정도 후 원주민은 추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원주민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슴을 잡아 어떻게 손질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사슴의 등 쪽 신장 바로 위에는 작은 공 2개가 지방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잘라내 모든 원주민 부족과 나눈다라고 했다. 필자가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원주민들의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원주민이 지적한 작은 공은 부신이다. 사슴의 부신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영양학 수업보다 훨씬 훌륭했다. 영양학 교재에는 비타민C를 과일과 채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주민 추장이 음식에 대해 매우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옛말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문구와 맥락을 함께한다.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항산화제가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매일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사람들은 영양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영양 보충제와 기능성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인공 비타민과 항산화 제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해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유전자의 건강은 물려받은 유산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소중한 유산을 마구 낭비하는데도 별탈 없이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게으른 학생이 성적과 관계없이 명문대학을 보장받는 것처럼 말이다. 담배와 초콜릿으로 자기 몸을 홀대하는 슈퍼모델들을 볼 수 있다. 그녀들은 영양적 학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골격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피부는 부족한 영양을 뼈에서 빼앗아 보충할 것이며 뼈는 서서히 약해질 것이다. 어느 순간 피부의 결합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여성의 중요한 신체 기관, 난자의 유전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퇴화는 슈퍼모델의 에너지와 아름다움, 그리고 자녀의 건강을 빼앗아 갈 것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가?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민하는가? 그것보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그 노력의 열매는 자녀의 학습 능력과 외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변화를 통해서 자녀가 펼치고 싶은 꿈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2005년 에스파냐 과학자들이 각각 3세와 50세의 일란성 쌍둥이를 함께 연구했다. 3세 쌍둥이들의 유전자는 서로 매우 유사했으며 동일한 유전자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50세 쌍둥이의 염색체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녹색과 붉은색의 대조적인 색을 띠었다. 중년의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표지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았다. 유전자 표지의 변화는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삶의 결과였다. 유전자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유전자는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는 존재다. 만일 쌍둥이 중 한 명이 흡연, 음주, 그리고 정크푸드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영위했다면 이 두 사람의 DNA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수업을 받은 것이다. 전자는 혼돈 속에서 불량 학교에 다닌 셈이며 후자는 화학적 질서 속에서 명문 학교에 다닌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은 유전자의 행동하는 법을 가르친다. 건강한 습관은 유전자를 좋게 하지만 불량한 습관은 유전자를 망가뜨린다. 만일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하와이로 이사를 가서 천연 음식을 먹고 다른 한 명은 미네소타로 이사를 가서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당연히 후자는 만성질환에 시달렸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케크 의과대학 박사들은 임신 중 흡연이 자녀의 천식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엄마의 아이들은 금연한 엄마의 자녀들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았다.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가 흡연자였을 경우 아이의 천식 발병 확률은 1.8배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엄마가 담배를 전혀 입에 댄 적이 없다 해도 말이다. 할머니와 엄마 모두가 임신 중에 흡연했던 아이들은 위험이 2.6배로 급상승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임산부가 정상적인 영양을 섭취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손상된 유전자는 정상화될 수 있다. 우리는 DNA의 활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영양 결핍과 독소 노출이 얼마나 쉽게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서구인들에게 자주 등장한 부족이 바로 훈자족이다. 이 부족은 염소와 야크를 기르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산악지대에서 생활했던 유목민이다. 탐험가들은 이 지역을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경이로운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훈자족은 수수께끼 자체였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의 한 유능한 치과 의사는 질문을 던졌다. 고산 지역 사람들은 왜 건강하고 미국 사람들은 왜 건강하지 않은가? 그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찾고 싶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다. 그는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안면기형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라이스 박사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질병이 필수 영양소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행동하는 의사이며 용기 있는 모험가였다. 세계 곳곳에 있는 토착 원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는 오랜 치과 치료의 경험을 통해 치아 상태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토착 원주민들은 충치가 전혀 없었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했다. 부족 전체가 건강했던 이유가 전통 방식에 의한 훌륭한 음식 때문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그런데 토착 원주민들의 치아를 관찰하면서 문득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었다. 아름다운 치아는 예외 없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눈, 코, 입, 광대뼈 등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이 조화로움은 내부의 건강함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총 11개 국가를 방문했다. 첫 방문지는 스위스 산악지대 레첸탈이었다. 이 지역은 높은 산맥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경이로운 풍경을 품고 있었다. 그는 첫 방문지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남겼다. 이곳 주민의 건장한 신체와 품성 앞에서 탄성이 나온다. 올바른 식사와 환경이 이토록 훌륭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인상 깊다. 그는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도 동일한 느낌을 받고 감탄했다. 전통적인 토착 식단을 먹어온 사람들은 모두 충치와 치열궁 기형이 없었다. 치열궁은 활모양으로 생긴 치아의 정렬 상태를 말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에너지가 음식을 통해서 원주민에게 전해진 것만 같았다. 커다란 비용 지출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반가운 소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방목해서 키운 육류를 구입하면 된다. 진짜 음식을 구입하는 것은 최고의 투자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고의 음식 하나를 물어본다면 바로 내장육이다. 미국인들은 내장육을 잘 먹지 않는다. 하지만 내장육은 비타민의 보물창고다. 내장육은 모든 전통 요리의 주된 재료였다. 우리 식탁에서 내장육이 사라지면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필자도 과거 꾸불꾸불하게 생긴 내장은 고양이와 개의 먹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가 드넓은 대지와 바다가 있는 자연 속에서 자랐다면 다르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하와이 같은 곳 말이다. 엄마의 영양 상태는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산모는 다량의 영양소 배출로 몸이 축나기 쉽다.
척추가 휘고 입술이 얇아지고 건망증이 생기곤 한다. 혹은 산후 우울증 때문에 불안과 의욕저하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다. 유전자는 탐욕스러운 해적처럼 행동한다. 자신을 최상으로 복제하기 위해 모체의 영양 창고를 약탈한다. 그래서 영양 창고를 충분히 채우기 전에 임신할 경우 미래의 아기는 빈약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태아의 유전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특히 예비 엄마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과도한 당과 씨앗기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운영하는 화학적 신호를 차단한다. 화학적 방해 전파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성들은 당과 씨앗기름을 너무나도 많이 섭취하고 있다. 화학적 독소에 의해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과도한 당과 씨앗기름은 자궁 내 신호를 막아 태아의 발육 활동을 방해해 건강한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영양소의 결핍과 화학적 독소는 태아의 후속 유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거주하는 하와이에는 4대가 함께 진료받으러 오기도 한다. 이 경우는 세대별 음식의 영향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농장에서 태어난 증조 할머니가 시력이 좋고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조 할머니가 가족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 얇은 진료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반면 가장 어린 손자녀는 주의력 결핍장애, 천식, 피부질환, 중이염 같은 현대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손자녀들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생리 기능의 태아는 영양소의 부족과 독성 물질의 섭취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리적 퇴화 현상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결책은 음식이다. 특히 아이의 유전적 잠재력을 파괴하는 당과 씨앗기름을 피해야 한다. 즉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는 말이다. 그리고 출산 후 다음 임신까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몸의 영양소 창고를 채우기를 바란다. 당신이 자녀가 있거나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면 영양에 더욱 집중하라. 가공식품과 동물 사료는 차이가 없다. 우리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감자가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항생제를 듬뿍 섭취한 양식 연어를 쇼핑카트에 한 묶음 던져 넣는다. 자연산과 영양성분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공장식 축사에 갇힌 채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고기도 구입한다. 개와 고양이 사료 봉투의 뒷면을 본 적이 있는가? 성분명에는 빼곡하게 옥수수 가루, 콩가루, 식물 경화유, 육분 및 단백질, 합성 비타민 등의 재료가 적혀 있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카트를 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양한 모양과 질감으로 재가공하고 설탕과 화학조미료를 입히면 멋진 가공식품이 탄생한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식품을 만들까? 알다시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어디든 배송하기 쉽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유통기한은 보너스다. 도넛, 빵, 그리고 시리얼의 차이는 씨앗기름과 설탕의 함량에 좌우된다. 실제 시리얼과 라면은 유사하다. 약간의 소금을 추가하면 바삭한 과자가 된다. 토마토 조각을 추가하고 단백질 분말을 뿌리면 인스턴트 파스타가 탄생한다. 여기다 고기 부산물을 한 줌 넣으면 어떤 제품이 될까? 바로 반려동물 코너에 있는 A급 동물 사료가 되는 것이다. 씨앗기름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씨앗기름은 열에 민감한 다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 연약한 지방이 열을 받으면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독성 화합물로 변한다. 그렇다면 다불포화 지방으로 요리하면 프라이팬 위에서 폭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맞다. 우리는 폭발 요리를 하고 있다. 주방을 날려버리지는 않지만 후라이팬 위에서는 폭발적인 산화 반응의 향연이 펼쳐진다. 씨앗 기름은 옥수수,
콩, 해바라기씨, 카놀라, 모카씨, 홍아씨, 쌀겨, 포도씨에서 추출한 지방이다. 씨앗기름은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서 얻는 성분과는 다르다. 식물은 대지의 온기와 강렬한 햇빛에 다불포화 지방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씨앗을 항산화 물질로 가득 채운다. 그런데 이 씨앗 기름을 정제하면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모두 파괴되며 뒤틀린 분자로 변질된다. 환자들에게 씨앗 기름을 피하라고 조언하면 자신은 카놀라유만 쓴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작은 씨앗에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공장용 압착기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면 씨앗의 비명이 들릴지도 모른다. 씨앗 기름은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가공되고 정제되고 있다. 가공 초기 단계에는 휘발유 성분인 핵산을 사용한다. 기름을 추출할 때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악취 풍기는 기름을 맛있게 만들려면 화학 처리가 필요하다. 먼저 끈적끈적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백하고 탈취해야 한다.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은 20단계 이상을 거쳐야 한다. 일명 건강제품이라 부르는 것 중에는 압착기름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핵산을 쓰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올리브오일, 야자유 등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안정된 포화지방과 단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씨앗기름은 추출 과정이 복잡하다. 지방 분자를 중합 변이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성지방으로 이뤄진 가공기름이 탄생하는 것이다. 요리에 사용되는 씨앗기름은 음식을 활성산소 범벅으로 만들어 음식 분자를 단단하고 뭉치게 만든다. 화학자들은 이런 반응을 활성산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른다. 활성산소 연쇄 반응은 음식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동맥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다른 인체 조직도 망가뜨려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화학적 혼란을 일으킨다. 바로 염증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고지혈증 약이 너무나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기력과 피로감이 함께 동반됩니다. 즉,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육통, 기억력 감퇴, 멍함, 메스꺼움, 구역 및 구토, 간기능 저하, 발기부전, 수면장애, 변비,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은 심장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 합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위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전반적인 혈액검사 수치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내 염증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CRP 검사 및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보건당국은 건강을 위해서 포화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정책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보건정책의 표본입니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산화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자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인 씨앗기름, 오메가6입니다. 씨앗기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쌉니다. 보관이 용이하며 요리할 때 사용하기 편합니다. 오메가3 지방은 염증과 산화를 낮추며 오메가6 지방은 세포의 성장과 뇌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최적 상태는 1대1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지방의 소비 비율은 1대15, 즉 오메가6 지방을 15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메가6 지방의 섭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포화지방을 드십시오. 포화지방은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으로는 라드, 돼지기름, 텔로, 소와 양의 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을 드십시오. 불포화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을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자,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는 설탕 없이 살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씨앗기름과 설탕이 가득한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이다. 달콤함을 사랑하는가? 나도 그랬다. 달콤함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자 에너지가 높아졌다. 체중은 감소했고 일상은 평온하게 바뀌었다. 몸은 아름답게 서서히 변화되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말이다. 과거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음식 고유의 맛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의 범인을 찾아냈다. 바로 당이었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연골염증을 가속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 루크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얻은 자료 하나를 내밀며 설탕 한 스푼이 백혈구를 4시간 동안 잠재운다는 기사를 보여줬다. 그 후 당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오랜 시간 설탕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당 섭취의 결과가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피해가 한층 더 막심했다. 중년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음식량을 줄여야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곤 한다. 실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당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혈당 수치는 더 높아지며 체중 증가, 순환계 및 성기능 장애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신호를 방해한다. 영양소의 운반 통로를 막아서 뼈와 근육을 약화한다. 아울러 신경정보 전달 체계도 방해하며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치매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과도한 당은 힘줄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염을 일으키며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노화를 앞당긴다. 또한 백혈구가 정상세포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능에 혼란을 준다. 이 혼란은 암과 감염병에 대한 발생 확률을 높인다. 바위처럼 단단한 뱃살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씨앗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갑지 않은 상징이다. 나는 과체중이 아니었음에도 몸매는 전형적인 사과형이었다. 비로소 좋은 식단을 시작한 3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복부 지방이 빠져 여성적인 허리 라인을 갖게 되었다. 보너스로 키는 2.5cm나 더 커졌다. 외계인 조사관이 있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약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독 리스트의 상단에는 펜타닐, 코카인, 아편과 같은 마약이 있다. 차례대로 알코올과 니코틴도 보고서에 기록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구인들 대다수가 매일 먹고 있는 정제 물질을 발견한다. 지구인들은 이 정제 물질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고 잠자기 전에도 먹었다. 그는 급히 보고서를 수정한다. 보고서 상단에 당이라고 쓰고 조사를 마친다. 당이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강렬한 달콤함은 코카인 보상을 넘어선다. 실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카인과 당 중에서 후자가 중독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프게도 당의 중독성은 합법이다. 이제 당을 위험물질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에게 헤로인을 투여하면 뇌의 쾌락 중추에 있는 신경활동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은 아편물질과 동일한 반응을 불러온다.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당이 풍부한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시리얼, 그리고 과자와 사탕을 먹인다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셈이다. 이라크 연구자에 따르면 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단맛을 덜 느끼게 되고 단맛을 덜 느낄수록 더 많은 당을 섭취한다고 한다. 설탕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필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실험 대상자는 바로 나였다. 나는 10년 동안 커피에 캐러멜 소스를 섞어 마셨다. 커피 한 잔에 설탕 4분의 1컵이 들어갔다. 남편 루크는 내가 제조한 커피를 한 모금 맛보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며 내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 면역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1년 넘게 제대로 걷지도 운동도 하지 못했다. 결국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금씩 설탕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캐러멜 소스를 4분의 1컵에서 8분의 1컵으로 줄였다. 그 뒤에는 1, 2스푼만 넣었다. 몇 달이 지나자 무릎이 서서히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도 이별했다. 사탕과 과자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고탄수화물 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이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허리 뱃살이 7kg이나 빠졌다. 지금은 당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졌고 입맛은 활기를 되찾았다. 우유와 크림 그리고 생채소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각오와 먹는 양은 동일하지만 체중은 줄었고 공복감도 잘 느끼지 않았다. 과도한 당은 질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위에서 고통받게 만든다. 과다한 당은 신경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환자가 신경질환으로 찾아오면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당 섭취다. 불안, 가슴 두근거림, 만성 통증과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 습진, 두드러기, 콧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등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당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당 섭취 습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당은 우리 식단 곳곳에 숨겨져 있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음식의 4가지 기둥은 자녀의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울 것이다. 뼈 있는 고기는 뼈 발육인자와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아이의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아이는 키가 더 커지고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일 것이다. 성인은 부드러운 관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이다. 인공영양제를 아무리 골라 먹는다 해도 사골 국물만큼 건강을 강화하지는 못한다. 내장육은 뇌를 구성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건강한 뇌를 위해 내장육을 지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장육은 변질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약으로 영양소를 담아 넣을 수 없다. 활생균으로 가득한 발효 음식은 장에 침투하는 병원균을 막아내며 감염과 알레르기 증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활생균은 온갖 종류의 비타민을 자체 생성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것이다.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텅 빈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발화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한 빵과 밥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는 캡슐에 담긴 영양 보충제와 비교할 수 없다.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를 통해서 유전자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다음 2단계를 기억하자. 첫째,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키운 최고의 식재료를 찾자. 둘째, 음식의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요리하자. 먼저 외식을 되도록 자제하고 주방에 익숙해져라. 달걀, 견과류, 크림, 치즈 등 천연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설탕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달콤한 음식을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욕심내지는 말자. 설탕과 씨앗기름을 줄이면 오래지 않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천연지방은 설탕에 대한 갈망을 줄어들게 하고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에너지와 집중력도 좋아질 것이다. 오늘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유전과 과도한 고기 섭취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씨앗기름과 설탕이 재앙의 원흉이다. 이제 씨앗기름과 설탕을 가족의 금기 목록 맨 꼭대기에 올려놓길 바란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서린 셰너헨, 루크 셰너헨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이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왜 안 좋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공 초기 단계에서 휘발유 성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음식 중에 고기와 뼈를 우려낸 곡물과 내장육은 서양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죠. 내장에 비타민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새삼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낭독해드리지 않은 부분들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